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압구정 아카데미 사회 진행을 맡은 내교융합학과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지금 릴레이 토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간 코로나 사태가 말하는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저희 상담 심리학과 한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한정현 교수입니다. 네, 오늘 조금 또 어려운 주제, 코로나 사태와 종교 과학이란 용어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인 정말 변화를 세계 대전 이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거꾸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또 한국의 어떤 가치를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20여 년 전에 저희 총장님께서 이미 내셨던 이 한국인의 고함에 이런 한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국인의 고함에서 인상적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인에게 고함을 보면서 참 큰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특히 뒷부분 쪽에 분노하는 미국인에게 고함이라는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분노하는 미국인이 이제 9.11 사태 이후에, 9.11 사태를 일으킨 테러범들을 이제 악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미국인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내용. 이제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제가 4월 5일 부활절을 앞두고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주신 메시지에 이 코로나19 역병을 악마에 비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한테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 9.11 사태에 어떤 미국인들이 많은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이 테러범들의 한 짓이 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테러범들의 그런 행위 밑 바탕에는 어떤 증오와 보복의 그런, 악순환 속에서, 서로 어느 한쪽의 행위가 또 한쪽의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로 맞물려서 어떤 악순환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악순환이 어떤 그런 테러범들을 증오하고 보복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악순환이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사실은 코로나19도 원래는 자연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연 깊숙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코로나19의 숙주들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입장에서도 자기 딴에는 살기 위해서 새로운 숙주를 맞습니다.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서 지금의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지구 환경 파괴와 온난화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 더 센 녀석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 인수 공통 감염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전에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뭐 다 왔던 이 결국은 인류 문명의 어떤 물질적인 확산과 지구 생태계의 어떤 충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말씀하신 넓은 시야, 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요. 네. 근본적으로는 뭐 지구 환경이 회복되고 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뭔가 해결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그 대안을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14세기 유럽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세기의 유럽을 보면 마치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그 어떤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이 패스트가 창궐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마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패스트 창궐이 이루어진 그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어떤 패스트를 보면서 그 원인을 모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네. 이 패스트가 전염성이 아주 높은 질병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행위가 어떤 집단 감염과 대규모의 어떤 그 몰살을 이제 초래했다는 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세 이 신권 사회, 예, 신권 사회에서 뭐 많은 그런 범죄 행위들이 저질러졌죠. 그 중에 이제 뭐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뭐 진짜 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네. 예. 그런 그 불합리한 사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떠나면서 그 중세 신권 사회가 이제 종말을 고해 갔고, 예. 그러면서 또 16세기에 이르러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동설은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는 건데, 네. 세상이 움직인다는 네. 건데, 지구가 중심이다. 네. 근데 뭐 인류가 지구 밖에 나가서 봤더니 네. 지구가 움직이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천동설이 틀린 거죠. 네. 예. 이제 그러면서 뭐 요즘도 천동설을 주장을 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이 뭔가 이 어떤 그 믿음의 영역,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특정 종교 집단에서 어떤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 과학적인 사실과는 맞지 않는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만 잘 활용을 해도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류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진짜 변화를 위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작동해야 될 영역, 종교가 작동해야 될 영역과 어떤 이 진실이 규명된 과학이 작동해야 될 영역을 잘 규명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들만 충분히 잘 활용되더라도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충분히 우리가 인류가 극복할 수 있고 보다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신 이 유럽 중세 시대에 또 뭐 신본주의에서 또 인본주의로 넘어와서 지금 인류 어떤 문명을 이룬 이 시점에서 사실 뭐 말씀하신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한 건 더 분명한 이제 팩트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과거에 이런 말씀하신 패스트를 바라봤던 인식과 지금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또 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과학의 영역, 또 종교의 이런 영역,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예. 저는 오늘날, 인류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진짜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날의 이 인류의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이유로서는 이제 이런 것이죠. 옛날에는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신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천둥이 친다 그러면 이게 하늘이 노해서 신이 천둥을 치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는 육신으로서 영생한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이제 확인은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뭔가 이제 서로가 공유가 되면 괜찮은데 지역적으로 다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이 어느 한쪽에서 그냥 거짓이 횡행하다가 이렇게 진실이 밝혀져도 다른 곳에서는 또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믿기 시작하면 잘 안 변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이 어떤 종교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종교가 순기능을 해온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과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영역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20세기를 전후해서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정보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서로 공유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아주 빨리 공유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증의 시대다. 이제는 어떤 정보가 어떤 믿음이 그냥 옛날에는 그냥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또 한번 믿다 보면 또 계속 그렇게 가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가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저는 이 뇌과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하는 그런 많은 행동들이 이 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차원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은,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영역은 그것을 뭐 믿고 안 믿고 할 필요 없잖아요. 진실이니까. 네네. 네,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도 충분하다. 가령 뇌가, 그러니까 이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은 진실로서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을 규명해 나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의 영역으로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뇌가 파괴된 죽은 예, 그런 영역은 그거는 뭐 막연하잖아요. 모호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종교의 영역으로 둬도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인간 사의 거의 모든 일들이 다 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누군가 신한테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뇌에서 이루어지는 네. 그런 어떤 행위고. 예, 그래서 저는 과학이 작동하는 영역과 믿음이나 종교가 작동하는 영역을 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 사람의 뇌를 갖고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활용하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으로 두고 뇌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죽어보지 않고선 모르니까 누구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든요. 예. 그런 영역은 뭐 각자의 어떤 그 믿음의 차원에서 종교의 영역으로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과 종교를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뇌가 이 어떤 하나의 그 트렌드로 이 뇌를 잘 연구하고 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 사회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로 이제 뇌를 또 아마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대한 변화의 지점에 있는 게 말씀하신 이 뇌, 브레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본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 이제 방향성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믿음의 영역,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화두인데, 이전에 이런 뇌를 몰랐을 때 이 마음이라는 영역과 지금 우리가 이제 뇌를 보통 마음기제 총사령탑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인식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이런 걸 접근하는 자체가 사실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종교와 과학 이런 관계에서도 이 가장 중요하게 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부분, 이거를 바라보는 것에서 사실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금 더 그 상담 심리적으로 봤을 때 학과 차원에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인간의 마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인간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다. 네네. 예? 예. 뭐 일체유심조다. 네네. 마음 먹은 대로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사실은 핵심인데, 그 마음이 작동하는 곳이 뇌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기존의 인류가 갖고 있던 정보에서는 그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뭔가 특히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많은 그 복잡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과 연계시켜서 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와 갈등들,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웠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동안의 종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관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종교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무슨 뭐 원수를 사랑해라.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이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네.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을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그렇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깨달음, 예, 뭐 화두를 던져주고 그 화두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딱 이제 깨달음에 이제 이르도록 이렇게 뭐 하는 노력.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20세기와 21세기가 참 구분이 되는 게 20세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한 어떤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뭔가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점프하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고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학문적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표현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신경과학적인 그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정교한 논리를 통해서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뭐 그냥 오랜 시간의 그런 고행의 그런 노력 없이도 요즘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네. 그런 거 없이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저는 너무 놀라운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느끼는 게 오히려 그런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를 특히 이제 저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담 심리학이 진짜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모를 때는 믿지만 믿거나 말거나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면 뭐 천둥 치는 거를 그렇죠. 뭐 하늘의 신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기상현상이다. 또 뭐 천동설. 천동설은 이미 믿음의 영역을 떠난 거 아닙니까? 왜냐?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과거에는 종교적으로만 설명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고
그런 거를 네. 활용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진짜 뭐 이 코로나 사태 이 엄중한 상황에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뭐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빨리 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다 많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이미 이제 과학의 시대에서 넘어온 시점에서 이 코로나19가 상당한 이제 변화를 이미 만들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변화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이런 정말로 상담 심리 학의 활용 영역 범위도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상담 심리 전공하신 또 학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담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그 밑바탕에는 또 신경과학적인 개념 위에서 뭔가 하나의 과학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상담 심리학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뭔가 어떤 새로운 새로운 가능성?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상담 심리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1차적으로는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질 수 있는, 개선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목표로는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좋아졌다면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로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뭔가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세 가지 차원의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20세기 전까지는 상담 심리학의 주요한 흐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뭔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 전문가가 뭔가 도움을 줘서 이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쪽에 관심을 주로 이제 기울여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좋아졌는데 자꾸 재발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우울했던 사람이 우울이 개선이 됐는데 다시 우울해진다든지 불안이 개선이 됐는데 또 불안해진다든지 특히 중독 문제 같은 경우는 중독 환자들은 또 재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한 그 문제점을 갖고 많은 고민과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새롭게 찾아낸 대안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드디어 이제 알아냈는데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증상을 재발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과 통찰의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관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봐서 알긴 했는데 그렇죠. 좋아지니까. 근데 이것이 왜 좋아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전까지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좀 매도가 되었다고나 할까? 근데 이제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명상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기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담하고 심리치료에서 골칫거리였던 재발의 문제가 이 자기 관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예. 그래서 이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는 이 명상을 빼놓지 않고서는 상담을 얘기하기 어려운. 그래서 요즘은 건강과 상담 심리학 분야의 핫 이슈가 명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명상이 접목이 된 전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술과 기법 위에 명상이 접목이 된 그런 기법, 그런 걸 통해서 바로 두 번째 목표, 자기 자신이 치유할 수 있는 스스로 힘을 갖춰 나가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상담 심리학이 가는, 또 앞으로도 가야 될 흐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상담 심리학이 추구했던 세 번째 목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건강해졌으면 이제 뭔가 이제 또 활동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는 그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죠. 네네. 예, 교육기본법 1장 2조에 네네. 그 대한민국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상담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이 목표가 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치유 능력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호용인간을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의 흐름이 이 상담 심리학이 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하나의 이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상담 심리 어떤 서구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보편화되어서 학문 체계를 갖춘 상담 심리 어떤 방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에 또 강조하신 이 동양의 정신 문화의 또 정수라고 다시 표현하는 이 메디테이션 명상을 굉장히 이제 아주 주요한 핵심 기제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동서양의 좀 만남으로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좀 종교적인 수행법이나 좀 건강법 차원에서 바라봤던 이 명상이 지금 사실 서구의 어떤 실리콘밸리나 이런 뭐 명상 버스 스타트업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오히려 이런 그 인적 자원 개발의 새로운 방법으로까지 동양 명상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 것도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 이제 뇌과학이라는 차원의 접근이 이제 밝혀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네. 또 계시는 상담심리학과가 또 이런 뇌 기반으로 상담심리적 접근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하고 계신 것이나 앞으로의 방향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상담 심리 학과에서는 물론 뭐 저의 제가 상담 심리학을 보는 앞으로의 트렌드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상담과 심리 치료의 기법 위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서 이 명상이 활용되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융합되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명상 가운데에서도 특히 뭐 여러 가지 명상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뇌교육 명상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상담과 심리 치료와 뇌교육 명상을 접목을 한 그러한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상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담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는 자기 치유나 아니면 이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진짜 굉장히 좋은 그러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을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끝에서 이제 말씀 주신 저희가 이제 내교육 명상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어떤 이 정신 문화 또 거기에 선조들이 했던 어떤 생활법, 건강의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뇌과학과 접목되면서 또 체계화된 게 이제 내교육 명상이고 또 본교에서 또 많이 실제로 그런 원리 방법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상담심리학과 한정현 교수님과의 또 이런 만남이 더욱 뜻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11번째 시간으로 한번 주제 종교와 과학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오히려 또 역사적으로 또 최근 현대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 잘 주셨는데요. 오늘 토크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 상담 심리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는데 보다 큰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 릴레이 토크의 이제 마지막 구호로 정말 힘을 실어주는 걸로 저희가 마지막 구호는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구호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